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입니다. 날씨가 이제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제6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토론자이신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은 다양한 과학기술의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눈내장을 제공하기 위해 월 2회 정기적으로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창조경제 추진체로서 가젤기업 육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가젤형 기업은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청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용 창출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가젤형 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의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발맞춰 우리 정부는 올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총 1조 1,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젤형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 인력,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고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텝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과학기술 정책 제안과 실행 지원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에서 그 성장보다 일자리로 정책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3.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고착되기 때문에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경박 단소형 산업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1% 성장 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용 증가분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플러스 성장 속에서 제조업이 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타 산업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성장은 그렇다 치고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젤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이 기업들이 어떻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젤이라는 것은 영양의 일종으로 속도가 빨리 달리고 그리고 점프력이 좋은 그런 동물의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미 1994년부터 연구를 했고요. 저는 이 스토리의 연구를 빌려서 상위 10% 기업군을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히든 챔피언은 세계 시장 3위 이내 혹은 소속 대륙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출액이 5조 원 이하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중심의 그 산업에서 그 기업군에서는 적합한 그 연구 대상이지만 이 고용 부분에서는 이 가젤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5년간 고용 창출 기여도가 상위 10%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서의 그 분석은 종사자 수 증가분하고 증가율을 곱해서 이 절대치와 상대치를 같이 감안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젤 기업은 이 분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기업들이 어디에 잘 입지를 하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이 입지 여건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특정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해주고 그런 기업들의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장기적으로는 가젤 기업이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그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터의 그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했는데 이 기업의 그 경쟁력 제고 나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 간 연계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두루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를 활용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 대상 근로자는 상용 임시 근로자를 포함했고 약 7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 10% 기업을 가젤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약 7천 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분석한 결국 가젤 기업의 그 종사자 수 규모를 보니까 2007년에 191명에서 2012년에 371명으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이 기간 동안에 상위 10%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가젤 상위 10%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비가젤 기업들은 56명에서 52명으로 오히려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가젤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은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 전체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율이 훨씬 높았고 상위 10% 기업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4% 정도 차지를 했지만 서비스업은 그보다 훨씬 높은 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주력기관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가젤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역시 약 40% 이상씩 전부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가젤 기업이 양질의 산업군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양과 질에서 두루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 기준으로나 혹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부 산업을 구분해 보면은 주력기관 제조업은 기계, 자동차, 섬유 같은 경우, 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이런 거고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기업 지원 서비스업, 예컨대 연구개발, 법무, 회계, 컨설팅, 광고 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많이 분포하였고요. 또 정보 서비스, IT 관련 정보 서비스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은
대도시에 집중돼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주 규모가 적고 노하우 집약적인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이 이런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젤 기업의 사례로 아이센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월드클래스 300 평가에 갔을 때 그 연구 대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업은 교수 창업 기업입니다. 교수 창업 기업. 그 교수님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드문데 아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당기를 만드는 기업이었고요. 2007년에 172명에서 2012년에 391명으로 고용이 증가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공장은 강원도 원주 또 송도 이 두 군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2013년 현재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약 7년간 준비,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약 7년간 소요됐고 2007년 이후에 약 7년에 걸쳐서 다시 도약을 한 전체적으로 약 14년 만에 그 코스닥 상장까지 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젤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젤 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은 이 가젤 기업하고 창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젤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가젤 지역이라고 하고 또 가젤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산업은 가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젤 기업이 중심이 된 지역과 산업의 육성 플러스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있는 창조 산업이 같이 견인을 하면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육성 방향은 창업 기업하고 가젤 기업이 투 트랙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식 모델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기업들의 특성은 이 기업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품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 상태에서 매각하는 이그지트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일단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화 전 단계에서 기술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품화까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제품화까지 갈 경우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 사업화하는 경우하고 기술을 매각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 기술을 공장 형태의 공장에 의해서 제품화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 고용 규모가 아무래도 기술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크고 단점으로는 기술 개발 자금이 늦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 회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패 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중간에서 매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굴할 것인가 아니면 제품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컨설팅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가젤 기업들이
가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0개 기업만 선정하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약 15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준가젤 기업을 선정하고 그런 준가젤 기업들이 약 5년 후 정도에 가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로는 기술 확보, 시장 확대, 인력 확보, 자금 지원, 그리고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 전략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향후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자기 기업이 갈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개척 분야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줘서 그런 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입지 공급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시제품 단계나 양산 단계에서는 많은 입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단계에서는 특히 대도시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지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제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형 공장 혹은 지식산업센터로 불리는 그런 빌딩 형태의 입지 공간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빌딩 형태의 어떤 형태의 입지도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에 오피스 파크를 마련해주거나 혹은 지방에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연구와 시제품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 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젤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입지될 수 있도록 대도시 중심에서 이제 파생돼서 지방으로 많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법인세 환급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감안돼서 또 가젤 기업이 만약에 낙후 지역에 입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약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산업별로 인력 수급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 미스매치 되는 부분에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메꿔 넣는 그런 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창조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산업은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전문 지식과 노하우의 바탕을 둔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창업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창조산업이 이 분야인데 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이 함께 접목돼서
그 창조 산업으로 불리는 그런 기업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역 전통 산업이 있는데 LED에 의한 그 식물 공장, 그리고 웰빙 막걸리, 디지털 병풍 뭐 이런 것들이 현재는 제품 상태지만은 만약에 이런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의 산업군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전통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우리 김정우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정권 들어와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은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도 그렇고 아마 그 과거 정권도 그렇고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가재형 중소기업 내지는 가재형 기업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슈화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 또 일정 수준의 어떤 그 위치, 자리를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책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아마 포커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신 걸 보고 뭐 말미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가재형 기업 내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뭐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발표자께서도 익히지 마실 익숙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히든 챔피언이든 또 뭐 국내에서 또 다른 강소기업이든 또 뭐 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어떤 단어적 의미들을 좀 갖는데, 유독 이제 가재형 기업 내지는 가재형 중소기업이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강소기업 이런 부분하고의 그 차별성 내지는 또 지원에 대한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은 또 별다른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게,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국내 그 이런 중소기업 내지는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선진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아마 상당 부분 우리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이제 활용 내지는 어떤 그 매칭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재형 중소기업을 고려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아마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연구하신 1월달에 그 연구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좀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서 그 산업별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산업별 분포에서 거기 보면 이제 기존 제조업들, 자동차나 이런 거 부분들이라든지 봤을 때 그 업체, 거기에 이제 선택된 업종의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실제 뭐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정도의 어떤 뭐 일정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대기업의 1, 2차 브랜드 협력회사로 해서 벤더 업체로 해가지고 1, 2차 벤더 업체들은 대기업에서 일정 수준 그 매출이라든지 고용 인력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히 이제 드러나질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말미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입지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실제 그러면 가재형 중소기업 내지는 창업, 뭐 아니면 뭐 시제품 제작 단계 기업, 그다음에 양산 단계 그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뭐 BI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국가나 지방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해 있는데, 그럼 가재형 기업의 입지 조건들을 고려를 할 때 어떤 형태의 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건지,
실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히든 챔피언들을 저도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별도 이제 다른 페이퍼를 쓰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실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곳에 이제 그 히든 챔피언들이 아마 입지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제로 그 히든 챔피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하일브론 프랑켄시의 한 1,500개 중에 한 350여 개 정도가 이제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들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포장 이런 쪽에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데 히든 챔피언들이 이제 그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은 개별적으로 놓을 게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방 산단 이런 부분과 입지 조건이 같이 어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같이 위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제 그런 어떤 별도의 그 세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가재령 기업이 지금 그 중소기업청에서 그 월드클래스 300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상이 중견기업을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해당 국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내지는 뭐 지원하게 되면 바로 이제 중견기업이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제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가재령 중소기업 내지는 가재령 기업의 어떤 걸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준가재령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젤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넓은 초원에서 아주 몸집이 가벼우면서 그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이 빠른 영향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가재령 중소기업도 어떤 그 정책적인 인풋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또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초점을 맞춰서 가재령 기업의 어떤 지원책들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어떤 중소기업 관련한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그런 쪽으로 좀 차별화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대한상의에서 작년 9월달에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대중소 협력 관련 관계에서 그 가재령 기업 내지는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대기업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이제 정책의 지원 단계가 중견기업 정도 되는 수준의 정책의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이 가재령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책 동향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재령 중소기업 육성 같은 어떤 특정 유형의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 방향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나 장단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책 동향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과거 이제 중소벤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자금이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이런 단편적인 그런 그 지원들에 치중을 해왔다라는 이런 반성들이 있고 그리고 부분별로 이제 굉장히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과연 이제 체감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관계부처도 그렇고 저희 정책을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가재령 기업을 육성한다 월드클래스 300 그리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랑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벤처 기업들의 어떤 전주기 패키지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것들은 그 ICT 관련된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현장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그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어떤 거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선별해가지고 이런 패키지식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들의 문제점이나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보면 이제 월드 클래스 300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월드 클래스 300하고 제가 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어느 정도 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월드 클래스 300은 좀 나름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돼 있는 기업에 이제 중심이 돼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식 전주기적인 어떤 그런 지원 방안들을 좀 많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이런 특정 유형의 기업들을 지원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제기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단 가재령 중소기업을 그 지금 김 박사님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뭐 지원을 기술 확보, 시장, 뭐 인력, 투자, 뭐 컨설팅, 멘토링 해주신다고 해서 이거를 패키지식으로 쫙 지원했을 때 어떤 과다 특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슈들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금 이제 고용을 극대화시키고 국가가 좀 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런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어떤 그 지원이 어떤 정책의 효과성 입장에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현장의 의견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의견은 이제 이 가재령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고성장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정부 지원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기업군들을 좀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좀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저희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 고용과 이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성장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일단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좀 가속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초기 기업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투트랙 전략 이런 것들을 이런 관계부처나 관련 이제 연구기관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어떤 지식 기반 서비스업 뭐 이렇게 업종별로 이걸 나누어가지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키스디에서도 그 작년에 이제 분석한 보고서가 이제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이런 업종별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이제 추진을 하실 때 좀 가중치, 예를 들어 뭐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을 육성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그 키스디의 연구에서도 일단 ICT 제조업보다는 일단 ICT 서비스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 같은 이런 분야가 이제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 얘기하신 거랑 좀 유사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또 이제 굉장히 지금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경우도 16개 유관기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그 법인세 환급 같은 이런 그런 인력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들도 관계부처랑 이제 굉장히 이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패키지식 지원을 할 때 어떤 전담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업마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뭐 이런 그런 정책 방안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고용이라는 어떤 큰 그런 정책 목표나 화두를 그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나 장단점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나가야 될 것이라는 이런 정책 방안들을 좀 또 고민을 하신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하실 때. 예, 키스텝의 최동혁입니다. 오늘 김정홍 박사님 발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 이 분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 또 산업정책, 고용정책 이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정책 분야에서 올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신 김정홍 박사님께서 저희 키스텝 방문하셔가지고 강연해 주셔서 해당 주제를 이해하고 좀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연구개발 활동, R&D 활동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기업 성과나 이런데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업의 R&D랑 기업의 성장을 연결시켜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 스프루에 있는 알렉스 코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들의 그 결과를 이제 좀 보면은 그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그러니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 평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떤 성장 분위에 따라서 굉장히 고성장 기업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R&D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실제로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양상이라는 게 되게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R&D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R&D를 하는 많은 기업들은 사실 실패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업들은 많은 불확실성을 뚫고 성공을 이뤄서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그런 가젤형 기업들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은 R&D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수의 기업들이 가젤형 기업들이 탄생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김정홍 박사님 연구에서도 그렇고 뭐 버치나 이런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그런 가젤형 기업들의 고용 증가분이 전체 경제를 봤을 때 고용의 순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 경제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R&D 활동을 통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성과나 대표적인 성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가젤형 기업을 이렇게 많이 길러내는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많은 이런 실패 확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전 의식을 가지고 R&D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재반 환경을 제공하는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센스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 또 우연히도 아이센스 대표님께서 저희 키스텝 15주년 그 개원 기념 행사에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체험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처음에는 그 기술 개발을만 일단 하고 그 기술을 대기업에 이전하려는 의도로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 개발을 하셨는데 좀 대기업에
기술 이전을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그래서 또 그러면 시작품을 만들어서 또 기술 이전을 해보자 해서 또 시작품을 만드셨는데 또 그 제품 판매가 기술 이전이 쉽지 않아서 결국은 자체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2000년에 창업을 하셨는데 한 14년 정도 그 교수님이 지금 창업자가 그 코스닥 상장까지 계속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의 역량과 그 열정으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내신 부분인데 이런 성공 사례를 다른 교수님한테 한번 창업하면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좀 웬만큼 큰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는 창업에 좀 나가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 창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기술 거래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래 비용이 너무 높다,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들을 다 자기 기업 내부에서 다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거래 비용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많이 시장 거래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술 개발 수준에서 이거를 팔고 엑싯할지 아니면 직접 사업화를 선택할지 다양한 옵션이 생긴다면은 보다 많은 연구자 교수님들이 창업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시사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세 번째는 좀 전에 뭐 거래 비용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창업 고용 유발 측면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희망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창업자들이 굳이 자체 사업화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거래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 지식 기반 서비스업 자체가 고용이 많이 유발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좀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은 창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아서 요 지식 기반 서비스업 육성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프로에서 혹시 김정훈 박사님이나 아니면